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출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강제로 낮추자. 그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017년 27.9%였던 법정 최고 금리가 2018년에 24%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20%까지 낮춰졌죠.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이 사업을 접고 음지로 숨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고요.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걱정이 컸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힘들어하니 최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 앞에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힘을 쓸 수가 없었죠. 결국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2018년 19.6%에서 2023년 13.6%로 낮아졌는데요. 대부업자들이 착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20%라는 금리로는 손해를 볼 것 같자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린 영향이었습니다. 담보가 없고 신용이 낮아서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렸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난해에만 최소 5만 3천 명, 최대 9만 1천 명에 달할 거라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이 법정 최고 금리가 내린 이후에 대부업 이용자들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는 4조 4천억 원. 하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추가로 부담한 이자는 24조 4천억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이어졌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입니다. 정책에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정책의 효과는 수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라는 것. 그걸 깨닫기까지 우리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9시 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 원탁의 기자들 K에서 함께하는 날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같이 논의를 했었죠. 이사의 충실 의무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들도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렇다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는데요. 역시 찬반이 분분합니다. 쟁점을 같이 따져보시죠. 또 정부가 대출에 고삐를 죄고 있는데 가계대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집값이 반등하고 있고, 아니다, 이게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다, 이런 또 반론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한번 토론에 참여해 주시죠. 자, 우선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글자네요. 줄여서 3글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UN 무역개발회의에 따르면요, 지난 60년간 글로벌 무역에서 이러한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22%에서 44%까지 2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 부채에 많이 허덕이고 있는데요. 비관세 장벽이 높고요. 또 나라 빚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경제 성장으로 이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중국, 인도, 브라질, 태국 등 경제, 사회, 문화적 수준이 아직 선진국은 되지 못한 국가를 이렇게 5글자로 부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는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속해 있었죠. 후진국이라고 부르면은 너무 좀 옛날 표현이고요. 이 5글자로 통용합니다. 정답 어려울 줄 알았는데 벌써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5글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또 유튜브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밤사이에도 미국 증시 참 좋았습니다. 부럽습니다. 계속 사상 최고 쟁진이죠. 맞습니다. 대형 지수지 S&P 500 지수가 오늘도 0.77% 올라서 최고가를 올해 들어서 30번째. 한 달 내내 오르면 최고가였다는 거예요. 반년 쉬었다 또 가고 쉬었다 또 가고. 최고가 가고. 맞습니다. 다우도 0.49% 올랐고요. 나스닥도 0.95% 올랐습니다. 이날은 IT 기술주가 그야말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지표 발표 없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부분 다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업종 지수는 1.6% 올라서 또 신고가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를 중심으로 7주 연속 숨가쁘게 달리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증시 조정이 임박할 수도 있다라는 경계하는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 5개치를 꼽으라면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 2% 넘게 뛰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철 앞두고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에 이제 석유 수요, 원유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6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부텍사산 중진유는 배럴당 80달러 넘어섰고요. 두바이유 82달러, 브렌트유는 84달러입니다. 조금 전 출발한 코스피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제는 닷새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25포인트 올랐습니다. 2769선에서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5포인트가량 상승해서 864. 삼성전자 7만 9천 원 넘어서 8만 원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는 1.5%, 오늘 하이닉스가 3.6%, LG 에너지 솔루션과 현대차도 각각 1.6%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그 6월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던 연장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 또 연장이 됐는데 인하율은 좀 달라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늘 국제유가 2% 넘게 올라서 지금 중동산 두바이 우리가 주로 많이 수입하는 게 배럴당 80달러 넘어섰거든요. 네. 정부가 일단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더 연장한다. 8월 말까지 가져간다라는 거고요. 다만 인하율은 소폭 줄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추세를 반영한 건데 다음 달부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낮아지고요.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세금이 인하폭이 둔화되면 뭐 자연적으로 기름값은 오릅니다. 네. 얼마나 오르느냐. 휘발유는 리터당 한 41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한 거고요. 또 경유 가격도 38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사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 유류세 조정 배경에 대해서 국제유가 이제 급등기 한시적으로 이제 인하했던 부분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해 3월 이전에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됐고 특히나 OECD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서 연장을 하게 됐다라는 건데 문제는 2달이거든요. 그러니까 8월 이후.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또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면 8월 중에 물가, 유가 동향을 고려해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연장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국제유가는 지금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1년부터예요. 당시에 국제유가 많이 오르니까 코로나 이후 지금 무려 10번째 연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유류세 인하폭을 좀 줄여볼까 아니면 폐지할까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변수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율은 또 축소하는 약간 이제 연착륙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네요. 아마 이제 6월 30일 되게 바쁠 것 같으니까 28일, 29일 정도에 탱크에 좀 기름 좀 가득 좀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높였다라는 소식 저희가 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가 보네요. 맞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부과하자마자
중국 당국도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 여부에 착수하겠다라는 건데요. 중국 상무부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17일부터 어제 원산지가 유럽산인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조사는 통상적으로 한 1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 특수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미국과 공조해서 유럽연합이 지난 12일이었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최고 48%의 관세를 부과를 예고하니까 중국 당시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분명히 중국 정부도 보복 조치로 여러 가지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유럽산 유제품,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조치에 나서고 있고요. 아마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마 유럽산 제품, 농산물 전반으로 돼서 수입 장벽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소매 판매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올 들어 이제 내내 위축됐던 중국의 소비 심리는 5월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소매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3.7% 늘어서 전망치보다는 다소 높았습니다. 근데 소비와는 달리 산업 생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1년 전에 비해서 5.6% 증가했지만 4월에 6.7%, 또 전문가들의 예상치 6.2%를 밑돌고 있습니다. 다른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암울합니다. 고정자산 투자와 부동산이 부진한데요. 중국의 이 70개 도시의 5월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7% 떨어졌는데 이 하락폭은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월간 이제 신규 주택 가격은 11개월 연속 하락 중에 있는데요. 중국 소비가 조금은 꿈틀거리고는 있지만 소비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또 신규 주택 가격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부동산 부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아마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 안심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건데 중국 정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자동차 소비 촉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기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저리 대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한선을 폐지하면서 부동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가 크게 경기를 자극할 만큼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끔 이제 놀이공원이나 어디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신용카드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 발급받으세요. 그럼 입장권이나 할인권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신용카드 가입자를 불법으로 모집하는 행위가 여전히 기승인가 봐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이제 카드 대란의 악몽이 지금 스물스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울렛이나 이제 이런 쇼핑몰을 중심으로 해서 연회비 수준을 5배에서 6배 웃도는 현금을 지급하는 이 신용카드 불법 이제 모집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사실 현금을 살포하는 불법 모집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행해졌다면 이제 아예 모집 부스 차리고 버젓이 지나가는 행위를 대상으로 영업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기존의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이제 회원 모집 시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계 한도는 연회비 10%였거든요. 그러다가 이 기준을 100%로 올려달라라고 해서 올리니까 지금 카드 연회비 2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발급 받으시면 바로 15만 원 현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액 현금 지급을 미끼로 해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건데 좀 규제 완화가 불법 행위를 좀 부추긴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출혈 경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카드 업황 악화가 좀 지속되다 보니 신규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카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해당 카드사의 프로모션만 딱 이용하고 풍차 돌리기처럼 6개월만 쓰고 지나면 이제 해지하고 다시 동일한 카드로 이제 갈아타는 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지금 그 카드를 이제 해지하는 해지 건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말 기준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휴면 카드가 거의 100만 장에 가깝습니다. 전체 카드의
40%. 10장 가운데 4장이 휴면카드인 셈인데 신용카드 모집 경쟁이 과열되면서 신규 카드 모집은 많지만 그만큼 해제하는 카드가 많아서 이 악순환이 결국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가되거든요. 혜택이 좋은 카드는 없어지고 다수 카드 회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만큼 이게 좀 금융감독 당국도 이제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 불법 마케팅에 대한 좀 고강도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끊이지를 않네요. 또 카드사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점유율을 서로 또 뺏어야 하는 또 그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이 카드, 휴면 카드, 잠들어 있는 카드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꽤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날입니다. KBS 김준범, 서영민, 강나루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그 대상에 이사들이 회사만 대리하는 게 아니라 주주도 대리해야만 한다라고 법을 바꿔야 된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좀 했었는데 기업인들, 그러니까 현재 경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반발이 좀 있기는 있어요. 네. 그러자 금감원장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종의 반대급부일까요? 이 이야기를 좀 누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강나루 기자.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2탄인 만큼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법에서 이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현행에는 이제 회사로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일반 주주까지 넓히자는 게 상법 개정안 취지입니다. 지금 정부가 이른바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고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옛 정경련이죠. 환경협이 이제 보고서를 내서 절대 안 된다. 특히 이제 주주들이 이사들에게 야 그럼 이제 왜 충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냐 이렇게 손해배상을 남발할 수 있다 하는 뭐 요지로 해서 이제 반발을 해왔고 여기까지가 1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14일에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기자 브리핑을 열어서 이른바 이제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경영계에서 소송을 너무 남발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소송에 이제 남발되지 않도록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정확한 이제 그 브리핑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는 배임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 이제 그 원장이 표현대로라면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다. 그러니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네, 그래서 차라리 폐지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뭐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업데이트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강나루 기자가 잘 경과는 설명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재계가 싫어하는 거 하나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말고 주주까지 넓히는 거, 재계가 싫어하는 거 하나 해주니까 재계가 좋아하는 거 하나 해준다. 이런 일종의 약간 딜하는 뭐 그런 국면에서 이 주제를 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뭐 숙제하면 유튜브 보게 해줄게 뭐 이런 느낌입니다. 육아랑 연결시키시죠? 자주 쓰시는 표현 같은데. 뭐 모두에 다 익숙한 거잖아요. 그래 이해가 잘 되시니까. 근데 사실 이제 배임죄 폐지는 근데 이거를 뭐 이복형 금감원장이 말했다는 그 주체가 약간 좀 뜬금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논지 자체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 이 논란 자체는 십수년 수십 년 된 논란이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익숙한 분들은 뭐 늘 나오다가 또 없어지고 그랬잖아. 그런 주제예요. 말만 나오다 이번엔 되겠어 하는 건데 어쨌든 이번에는 배임죄 폐지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쨌든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와 지금 세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금감원장은 역대 최강의 금감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금감원장은 뭔가 좀 뭐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거는 좀 평상시랑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학술적 논의는 아닌 건 분명해요. 이게 네. 그 왜 배임제가 폐지돼야 되느냐. 결국 지금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시 밸류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시 부양을 통한 어떤 민심 다지기 뭐 이런 전반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냐면 쉽게 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때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약간 단순한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상장 때 보면 LG 화학에서 왜 그런 식으로 분할하느냐 그것은 기존 주주 특히 소액 주주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류의 분할이 싫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 배임제가 그 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 또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가능성이 열린다면 뭐 명확하게 그쪽을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배임 혐의로 주주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우려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지금 좀 전에도 보면 네이버가 웹툰을 상장하면 뭐 기업 가치가 몇 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왜 그런 식으로 상장하느냐. 기존 네이버 주주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좀 불리한 종류의 상장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이게 또 배임이 되느냐. 이거 역시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종류의 기업에서는 걱정이 있는 겁니다. 경영 활동에 대한 걱정. 다 법정에 가봐야 배임죄 여부가 그 성립하는지를 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던 거고. 다만 이게 이번에 이 배임죄 폐지 주장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라고 하면은 앞에서 서영민 기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상법 개정. 근데 그게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는 거고 현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겐 좀 부담이 되는 방향이니 이쪽에도 뭔가 좀 당근 하나를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약간 반대급부 균형추로 등장한 거 아닌가요? 주고받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인데 어쨌든 배임죄는 이제 재계에서 늘 해왔던 주장을 좀 따라가면 일종의 이제 막걸리 같은 느낌이에요. 걸면 다 걸리는 막걸리는 죄에서 막걸리죄라고도 부르거든요.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준비했을 거예요. 실제로 있는 용어.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게 재계의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임무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나 서 기자나 강 기자는 KBS 직원이기 때문에 KBS 월급을 받고 KBS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임무가 있죠. 근데 제가 MBC나 SBS 이익을 위해서 일하면 이게 배임인 거거든요. 그게 또 이제 임원이라면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경영진들이 왜 그걸 부담스러워하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반도체 회사의 경영진인데 저기 이제 제2 공장을 어디 뭐 화성에 하나 더 지으려고 해요. 근데 지으려고 하는데 뭐 시공사가 A 회사도 있고 B 회사도 있고 C 회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B 회사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뒤, 5년 뒤에 보니까 A 회사랑 계약을 했으면 더 싸고 또 훌륭한 공장을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B 회사랑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 경영성 판단이 잘못됐고 그것 때문에 너희 회사가 손해를 봤잖아. 그렇게 되면 배임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어요. 그게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는 두 번째 문제고 사실 그래서 배임죄는 웬만한 민감한 경영사안에 안 나누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재용, 김승현 등등 여러 가지 총수의 비리뿐만 아니라 최근에 확정됐죠. 그 아시아나 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에 매각됐잖아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의 최종 조건인 그거를 팔 거냐 말 거냐 할 때도 배임죄 이슈가 있었어요. 이거를 싸게 팔면 배임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할 때 일본이 내지 않으니까 차라리 포스코 같은 좀 일본 자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도 배임죄 이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좀 애매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다 배임죄가 걸리기 때문에 설령 그게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나치게 좀 광범위하고 모든 게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가봐야 하는 거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영계가 굉장히 민감해하고 불편해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법률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두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느냐. 횡령하고 비교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드러납니다. 횡령은 횡령했다. 그러면 뭘
얼마를이 나옵니다. 딱 나오죠. 딱 얼마를 횡령했는지 통장 잔고에 찍혀 있고 아니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그 금액이 딱 나오죠. 나와요. 근데 배임이라는 건 추정합니다. 대부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손해가 끼쳤을 것이야. 그러니까 손해가 났는지 안 났는지조차 이견이 있는데 그 손해액조차 추정을 통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모호하거나 너무 광범위하게 이 정도 손해가 났을 것이야라는 말은 이 정도 손해가 났다라는 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그 금감 원장이 한 말은 제가 사실은 배임죄를 굉장히 비판하는 것 같은데 뭐 나중에 하면 다른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하는 말은 이 배임죄를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건 폐지하고 대신 민법상에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끼친 거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피해 보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민법으로 다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법을 세부적으로 좀 뾰족하게 만들자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웬만한 제 재벌 총수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횡령, 탈세, 배임 이제 3종 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횡령이나 탈세 둘 중에 하나만 하더라도 횡령, 배임, 탈세, 배임 이렇게 묶입니다. 2종 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탈세를 하든 횡령을 하든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 네. 때문에 임무를 등졌다, 임무를 저버렸다 해서 이제 배임죄 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3종 세트 혹은 2종 세트에 하나의 좀 고리가 끊긴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게 과연 이제 필요한가? 배임죄라는 이제 세트 고리를 이제 끊어낼 필요가 있는가도 우리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기호를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임죄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좀 무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는 점을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의 재벌 총수 가운데 배임 횡령으로 안 들어간 사람이 있나요? 재판을 안 받아본 사람이 있나요? 있기는 네. 있죠.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화했군요. 네.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이름 들어본 대부분의 그 그룹에서는 현 그 오너이든 아니면 전세대 오너이든 다 경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 안 해서 그렇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존중해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본인의 승계를 위해서 아니면은 회사의 자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생각해서 아니면 개인 회사를 지원해 주다가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회사라는 법인을 이용하는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면 지금은 뭐 그룹 오너의 비위 행위, 범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없나요?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임이 뭐 그 재계에서는 계속하는 말이 너무 과하다. 이게 뭐 50억 이상 횡령 배임하면은 이거 뭐 거의 뭐 살인죄랑 비슷하게 형량이 나온다. 최고 형량이 실제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요. 근데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런 일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한 번 일어나면 뭐 100년형 이렇게 나오니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여전히 비일비재하고 그 그룹 오너 혹은 그 지배주주, 대주주도 아니고 지배주주 뭐 아니면 뭐 그 어떤 주주든 이런 부분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치를 두는 건데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이익을 그 침해할 수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장치를 제거한다. 지금은 분명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씁쓸한 게 누가 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도 이제 처벌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온 거냐면 실제로 또 어떻게 또 이용이 되고 있냐면 대주주와 경영진이 한 편이고 소액주주는 다른 편이고 그래서 뭔가 맞서는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 중에 하나 혹은 그럴 때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법률적인 수단 중에 하나 이렇게 또 우리가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제 씁쓸한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됐건 경영진 소액주주는 사실은 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는 그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하나 있더라도 이제 맞서게 되는 구도가 되는 거죠. 재계에서 배임죄 이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나요. 그런 상태에서 주주 이익 뭐 이런 걸 상법에 넣으면 큰일 나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저희는 주주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어요. 라고처럼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뭐 배임죄는 저도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적 현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무늬만 주식회사지 여전히 가족회사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걸 고려하면 배임죄를 폐지하기는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왜
최 회장의 재산 분할을 SK 그룹이 방어하죠. 그 논리는 이런 총동원 겁니다. 하죠, 총동원. 논리는 어제 이런 SK 겁니다. 그룹의 예, 총 경영권이 커뮤니케이션 총 위험해질 수 책임자들이 있다. 나와서 아니, 네. 경영권보다도 그냥 예. 지금까지 클린했던 SK의 경영이 마치 그 정경 유착에 의해서 커온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게 이제 이 바로잡아야겠다. 가족 회사처럼 운영되는 분양국제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해버리면 그 가족 회사의 전횡을 막을 매우 강력한 장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를 바꿔놓고 배임죄를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게 선후관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배임죄를 지나치게 세게 규율하고 세게 처벌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적 이런 경영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를 폐지하자면 민사적으로 다투었을 때 엄청난 배상액이 나오게 법제를 짜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도 권도형 테라 루나 권도형 씨가 미국에 벌금을 6조 원을 냈어요. 네. 물론 이게 뭐 벌금이기 때문에 민사랑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냈어요? 거기는 내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배상이라는 게 있어야 형사처벌을 없애도 겁이 나서 못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재벌 총수가 배임했다고 회사에 배상한 거 보셨어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없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그 주주 대표 소송을 걸려고 해도 사실 우리나라는 그 집단 소송제가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3심까지 따지고 그리고 실제로 본안 소송 가서도 3심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상 6심제라고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갚아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납입을 하다 보니까 이 소송을 굳이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주주들이 소송을 할 이유도 사실은 동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배임죄 폐지가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저는 뭐 그런 뭔가 생각입니다. 안전 장치를 네. 좀 마련을 해야 한다.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먹는 식으로 이거 하나 줬으니 요거 하나 준다 도 안 되는 거거니와 이런 얘기를 왜 금감원장이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금감원장이 사실 먼저 항상 치고 나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려보내주는 약간의 예산과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돌아가는 민간 조직입니다. 민간 조직. 이 원래는 이제 금융위원장이나 법무부에서 해야 되는 얘기긴 한데, 근데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하고 법무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여론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 14일날 이제 이복현 원장이 이제 언론 브리핑을 했고 사실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그 대통령실의 성태훈 정책실장도 사실 이제 통화를 전제로 한 보도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취지는 비슷해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데 소송 남발하는 것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임으로 처벌당하지 않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장이 좀 일맥상통하죠. 근데 배임죄 폐지 의견 보태는 모양새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이른바 이제 여론 떠보기 같은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좀 피드백을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 방향이 바뀌면 그때는 뭐 개인 의견이라고 그때 말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시장 혼선을 좀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471님이 이제 특정 기업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요. 승계를 위해서 주가 조작에 어이없는 합병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참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또 현실이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테슬라의 CEO인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주식 보상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그게 60조. 우리나라 돈으로 60조 원이 넘어요. 60조 원이 넘는. 물론 이제 그게 여러 해에 걸쳐서 보상을 해주는 거긴 합니다만 그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경영을 잘하면 알아서 주주들이 천문학적인 주식 보상안도 주고 제발 이 회사를 떠나지 말아다오. 계속 경영에 다오라고 하는데 우리 경영자들은 과연 그러한 실력과 성과로 주주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맞습니다. 이런 테슬라 생각도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법원이 제동을 한번 걸었는데 주주들이 줘도 된다고 해서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오늘 현대차 주가가 60조가 조금 안 됩니다. 현대차 하나를 준 겁니다. 현대차를 준 거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으로 추가로 받는 성과 보상이 현대차의 시가총액 규모다. 씁쓸합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포이즌 필이라든지 차등 의결권 이런 것도 다루지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다룰 수 있는 기회
뭔가 3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선진국에 비해서 뭐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미약한 나라를 이렇게 5글자로 부르게 되는데요. 경제 성장률, 국민 소득, 사회 인프라, 빈곤 등의 여러 기준을 놓고 UN 개발 계획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 규모 2위인 세계 GDP 순위 2위인 중국이 아직 선진국이 아니고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영원한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부과되는 어떤 의무, 특히 환경 의무 뭐 이런 것도 좀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또 의혹들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선진국이 아닌 이 5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후진국이라고 부르는 건 이제 옛날 표현이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최명희님, 우리나라가 이 나라이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강정근님, 딸들이 오늘 개교 기념일이라 학교를 안 갔는데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있네요. 학교 안 가서. 그리고 4484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지만 체감은 이 국일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한국말보다 영어가 쉬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머징, 뭐 이머징, 디벨로핑.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 길 위에 있는 나라. 그래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이 5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KBS 콩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집값과 가계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기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집값이 회복세입니까? 상승세입니까? 어떻게 답보 상태입니까? 어떻게들 보세요?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도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예. 엊그제 와이프가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요?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네. 서울이 좀 다시 좀 떠들썩하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지역도 뭐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약간 마동석 이렇게 해서 마포, 동작, 성동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단 이제 이 지역만 그러진 않겠지만 이제 언론들마다 지역에 대한 이제 떠들썩한 동네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줄임말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이제 좀 여러 지표들이 좀 출렁거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강나루 기자 집에 기재부 장관이자 국토부 장관이자 행안부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틀림없는 얘기가 제 와이프를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부인의 어떤 이제 권력, 예. 네네네. 시야, 강력한 힘. 해안. 네. 부동산원이나 KB 지표를 보면은 적어도 서울은 이제 바닥은 쳤다는 신호는 나오는데 바닥을 쳤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서울은 KB 기준으로 12주 연속 상승세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계속 쭉 올라갈 거냐, 올라가다 빠질 거냐는 사실 저는 뭐 그걸 예측할 능력이 없고요. 이번에 그 주택산업연구원 그리고 또 비슷한 이름의 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주에 전망을 내놨고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번 주에 전망을 내놨는데 방향이 달라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한 1.8%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뭐 그 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쉽게 말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네. 아직은 사람들이 돈 씀씀이를 늘릴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락을 예상했고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거의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또 솔깃한 전망을 했는데 그 논리는 뭐 이것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 착공도 안 하고 인허가도 안 받고 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공급 부족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 공급 논리로 공급이 딸리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양쪽에 정반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은 뭐 혼조세 뭐 누구도 잘 예상이 안 되는. 왜냐하면 뭐 단적으로 뭐 부동산 값을 결정한 요인이 하나가 아니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네. 우리나라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한국은행이 아니라 미국 연준이잖아요. 근데 미국 연준도 한 달 반씩 기자회견 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올해 한 번 내린다고 했다가 3번 내린다고 했다가 뭐 맨날 바뀌는 게 연준도 연준 마음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함부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애매한 상황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은 많이 또 회복을 했다 하고 어디는 거의 전 고점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체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일단은 회복이 될 때 다 같이 회복이 되는 것도 역사적으로도 또 아니었었죠. 순차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네. 구조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갭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점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도권과 지역은 갭이 생기는 방향으로 벌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울산 탈출이라는 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다가 제가 느낀 건 대한민국의 인구 이동이 굉장히 고착화되고 있다. 젊은 사람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은 수도권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점점 더 생동감 있는 새로운 산업이 생기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 같은 그 측면에서도 구조적으로 하방 요인이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부 다 있다. 근데 수도권은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조금 다른 게요.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 약간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30, 40대가 되면 집을 사서 경기도로 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이런 식의 구조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다 인구 이동적으로 보면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서울은 가능하다면 집을 사고 싶은 지역 대한민국에서 인구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로 한번 나갔다가 조금 더 자산을 모으면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추세를 보면 구조적으로는 좀 다르다. 지역과 서울은 다른 구조에 있다. 그걸 상징하는 전문 용어도 있죠. 세 글자. 인서울.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했네요. 인서울. 아니 이게 참 씁쓸한 표현이에요. 뭐 사실 뭐 학교를 서울로 가겠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게 부동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집주 근접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국 집값은 뭐 서울이 더 먼저 오르지 않겠나 이걸 또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미분양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전국에 7만 2천 호 가까이 됩니다. 근데 정부가 이걸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리츠,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죠. 리츠 활성화 방안을 내놨어요. 네. 이게 뭐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리츠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줄이면 이제 지금까지 전에 없던 프로젝트 리츠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 리츠가 좀 개발 사업을 특히 도시 개발 사업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다라는 발표였고 저는 그 어떻게 이해했냐면 사실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이게 워낙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주 콩알만한 시행사가 영세한 시행사가 모든 걸 빚으로 땡겨와서 빚잔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어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는 더 이상 하니까 자꾸 사고만 터지고 주식 경기가 거기 되면 출렁인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프로젝트 리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PR이라고 부르는 건가 어쨌든 리츠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일종의 부동산을 주식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한 채, 뭐 건물 한 채 살려면 뭐 몇백억, 몇천억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그걸 한 사람은 감당 못하니까 그걸 쪼개서 우리가 마치 주식을 사듯이 모아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하는 게 리츠인데 지금의 리츠는 기존의 건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지어진 빌딩을 특정 리츠가 사서 임대 수익을 나눠 먹는 이런 구조인데 앞으로 허용한다는 프로젝트 리츠는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상하기 쉽게 말하면은 지금 정부가 밀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 재건축 리츠 1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리츠가 분당 정자동의 무슨 아파트 단지를 사가지고 개발하고 개발 수익을 나눠 먹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엎어지면서 지금 누구도 그런 대형 개발 사업을 끌고 갈 주체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주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 부동산 개발 전문 회사가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뭐 지식산업센터가 됐건 빌딩이 됐건 뭔가를 올려서 또 요즘에는 그 물류창고도 이제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배당으로 돌려주고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이게 주택에도 과연 가능할까요? 특히 주택에 그 수천 가구가 되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결국 그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의 밑그림이 좀 그려지죠. 저희가 또 나중에 얘기할 것은 정부가 특례 대출을 계속해서 내준다. 그런 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에 사고자 하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이 있는 거고 네. 지금 이 리츠 같은 것은 부동산을 짓는 공급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게 유동성을 공급한다. 결국은 유동성입니다. 이것도 유동성, 저것도 유동성. 결국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의 그 방향성은 부동산 시장에 좀 더 많은 공급자가 들어오고 좀 더 많은 수요자가 들어와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 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큰 그림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말씀하셨듯이 뭐 워낙에 이렇게 고금리 상황인데다가 대체 투자 같은 것들이 지금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과연 기관이나 뭐 큰 손들이 나설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뭐 당장 단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고 싶어 하지만 네. 쉽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걸 사실 그 금리를 6 내 7% 금리를 주고 빌려와서 그거보다 이상의 수익률을 부동산에서 지금 거둔다? 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도 고육책으로 내놓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를 받자. 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도 부동산 투기보다는 차라리 리츠에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배당으로 수익화를 좀 나눠보자. 또 이런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부채 이야기를 좀 해보면 가계대출이 최근 2달 동안 10조 원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이 또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앞에서도 수요자들을 계속해서 좀 이끌어오기 위한 정책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강나루 기자. 네, 가계대출은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들도 분석하는 게 부동산 거래가 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계대출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이제 증가를 한 건데 일단 주담대 금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연 3% 후반대까지 이제 떨어졌고 이제 전셋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차라리 집을 사겠다. 이제 이런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종훈 기자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부터는 이제 줄어들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계대출이 기본적으로 늘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데는 이제 파격적으로 또 저금리 혜택을 부여가 되니까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또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는 또 대출이 이제 늘고 그러니까 이게 좀 계속 좀 빚이 줄지 않는 대출이 줄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저희가 뭐 분기에 한 번이나 반기에 한 번씩 항상 토론하는 주제이긴 한데 계속 늘고 항상 있어서. 이 규모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인데 저는 그 중에 꼭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체율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담대나 주택담보대출이나 그다음에 직장인 기준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아직도 0.3에서 0.4% 정도예요. 그러니까 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빚이라는 게 빚을 내는 것 자체를 뭐 터부시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빚을 내서 그걸 제때 못 갚을 때 문제거든요. 예. 빚만 잘 갚으면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해피한 선순환인데 근데 지금 연체율은 그렇게까지 튀어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이게 작년 통계이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한 3% 정도 돼요. 우리는 0.34이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빚이 너무 늘어서 가계가 흔들릴 정도로 힘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가 도입한 DSR 혹은 또 스트레스 DSR 이것만 철저히 정부가 유지하면 저는 가계부채는 잘 관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매우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통제 수단이기 때문에 DSR은 그 사람이 너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과 이런 걸 봐서 그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거기에 DSR에서 빠져나가는 대출, 뭐 전세 대출 같은 예외를 너무 많이 둬서 문제지 그 예외를 좀 줄여 나간다면 DSR만 제대로 적용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폭탄으로 터질 일은 잘 안 생기지 않을까. 뭐 세계 경제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나중에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까지 반영을 해서 DSR을 타이트하게 좀 관리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2단계가 시행이 된다라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좀 많이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현재 40%를 주죠. 그러니까 내가 1억 원을 벌다면 내가 올해 원리금 상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딱 이제 설정을 해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다 모아서 그 안에서만 빌려라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늘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많잖아요. 변동금리는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동금리로 받으면 그 금리를 더 높게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해서 그럼 결국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확 늘리면 부담이 되니까 세 단계로 쪼개서 이미 1단계는 시행을 했고요. 2단계 때는
변동금리의 절반만큼을 가중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변동금리만큼을 다 가중을 해서 점점 변동금리는 대출을 적게 받도록 유도하는 게 설계돼 있고 그게 다음 달부터는 2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대략 한 2천만 원, 그러니까 얼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이 되냐면은 제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지금 주담대는 한 3억 7천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 2단계 DSR, 2단계로 더 가중금리 계산하는 게 들어가면 2천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변동으로 받게 되면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여서 더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조이는 이야기를 했는데 푸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부부 합산이 1억 3천만 원인데 부부 합산 2억 원까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물론 이거는 저출산 대책으로 봐야 하기는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풀고 있고요. 뭐 디딤돌 버팀목 대출 역시 또 연소득 그 기준을 또 높인다고 하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한 내용이 다 담겨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수요와 공급을 적정히 건전히 조정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하게 만들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장 걱정되는 게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조이는 대책 DSR 내년에 3단계까지 가면 지금 방금은 김준범 기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준다. 그 모델 케이스에서 내년 3단계까지 가면 한 5천만 원 정도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줍니다. 다만 더 빌릴 수 있는 빌려야 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빌릴 수 있게는 만들어준다. 그냥 조절하겠다. 미세 조절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7404님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만 하루 종일 했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세 분 어디 시간 괜찮으세요? 농담이고. 출연료만 조금 제작진이 올려주시면. 보내신 것 같아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강나루, 서영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최근 이제 현대차가 인도 증시에 현지 법인을 상장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 가지고 재미있게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